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30년간 점유율 1위 신화. 2. 앞으로 한국 중국의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 3. 한국 기업 홀대하던 중국.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대만이 파운드리 반도체 산업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일본과 함께 협력을 강화해 한국을 견제하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1위 업체를 제압하기 위해 2위부터 그 이하 업체들이 손을 잡는 모습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만 TSMC가 이미 1위라고 주장하지만 대만이 1위인 분야는 파운드리뿐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및 파운드리까지 종합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이 매출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인텔은 점유율 차이로 세계 2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대만과 일본이 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 성장률에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해왔지만 일본 경제신문 니케이의 경제연구센터에선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 국내 총생산이 2023년 시작과 동시에 일본을 앞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눈여겨볼 점은 대만이 2023년 일시적으로 한국의 1인당 GDP를 넘어서지만 그 이후 2024년부터는 다시 한국이 대만을 추월해 2035년까지 한국, 대만, 일본 3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을 기록한다는 전망입니다. 니케이 측에 따르면 한국은 2035년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6만 불을 돌파하며 같은 기간 대만과 일본은 각각 5만 2천 불, 4만 8천 불 또 한국과 큰 차이를 보여주는 추산치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대만을 완전히 따돌리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핵심적으로 산업구조의 안정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만의 경우는 반도체의 강점을 띠고 있지만 위탁 생산, 파운드리 분야가 전부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는 위탁 파운드리부터 자체 제작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D램까지 종합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말고도 한국의 산업구조상 석유화학, 조선자동차 제조업부터 IT 바이오까지 모든 산업 분야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하고 있어 일본과 대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마지막 희망이자 초격차를 자랑하던 반도체 부품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압도하는 결과를 내고 있어 일본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하락과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니케이, 일본 경제연구센터에서 일본의 1인등 국민소득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발표한 와중에 이를 입증할 만한 통계 역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또 마이너스를 기록하 저성장이 아니라 역성장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인데요. 저물가와 저성장 그리고 산업 경쟁력 부족의 국가 부채까지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엔저 현상은 일본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악순환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수를 진작해 경제를 성장시키려던 일본 당국의 목표와는 다르게 엔저 현상은 수출 증가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무역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산유국이 아닌 국가들은 무역 적자가 유발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엔저 현상까지 가중되어 수출이 아니라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월 일본의 수입 증가율은 54%를 기록하며 일본의 국내 총생산과 적자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수출의 강세를 보이면서 무역 흑자국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일본이 급격하게 적자국이 된 배경엔 일본이 초격차 기술을 보유하며 1위를 하던 산업 분야에서 한국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은 첨단 공법이 필요한 광학장비 분야에서 독일과 함께 선두를 달려왔고 그 결과 카메라 산업과 이미지 센서 부품에서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필요한 광학장비와 노광장비 분야에서도 아직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야에 한국이 진출하자마자 일본 점유율의 급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동시에 카메라 산업이 제일 큰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삼성은 미래 시장성이 부족한 카메라 산업에서 철수를 선언했고 일본의 카메라 역시 스마트폰에 밀려 시장 규모도 감소하고 적자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에선 돌파구를 찾기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에 모든 것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체적인 카메라를 생산하기보다 앞서던 기술력으로 핵심 첨단 부품을 제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인데요. 이런 전략은 지난 몇 년 전까지 대성공으로 보였지만 최근 들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연이어 초격차 기술로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면서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어 전 세계를 독점하던 일본의 이미지 센서 산업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최근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의 시장 점유율은 30%를 기록하면서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1위는 일본의 소니로 44%를 기록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소니는 80% 내지 90%에 달하는 이미지 센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기에 짧은 시간 동안 삼성의 추격에 많은 점유율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은 세계 최고 초격차 기술을 바탕으로 이 역화소의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기술을 보유해 전 세계 스마트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점유율이 늘고 있는 중국산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최첨단 부품인 메인보드와 카메라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품들을 한국산 부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한국의 업체들도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최근엔 일본 언론에서 미국 아이폰과 중국 스마트폰을 분해해보니 고가의 핵심 부품 대부분이 전부 한국산이었다며,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업체들은 굳이 한국산 스마트폰을 팔지 않아도 다른 업체의 스마트폰이 팔려도 이익이 남는다는 분석을 내놨을 정도입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이미지 센서 시장에 진출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기술력으로는 벌써 일본의 소니를 따라잡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점유율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삼성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역시 일본 소니를 압도하는 1억화소 이미지 센서를 개발했는데요. 한국의 기업들이 이렇게 이미지 센서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의 자동차 산업 흐름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급변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자율주행 관련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많은 첨단 부품이 사용되지만, 여기에 핵심이 되는 부품은 이미지 센서입니다. 그동안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에만 탑재되어 왔던 이미지 센서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자동차에 탑재되어 전후방에 위치한 장애물이나 빠르게 접근하는 다른 차량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도로 상황을 파악해 운전자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발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는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고 단 8개만의 카메라를 이용해 사방의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8개의 카메라가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이미지 센서도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카메라와 스마트폰에 국한된 이미지 센서 시장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장 규모가 수십 배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기업에 투자하던 투자자들은 일본 기업의 독보적인 이미지 센서 능력을 보고 투자했지만, 최근 들어 한국에게 기술력이 밀리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관심도 일본이 아니라 한국 기업으로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는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더욱 튼튼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빠른 속도와 그에 따른 진동, 그리고 겨울철 외부의 영하 온도를 견뎌야 하며 여름엔 고온을 견뎌야 합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이미지 센서와는 다르게 물체와의 거리와 깊이를 인식해야 하며, 고속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특성상 반응 속도 또한 빨라야 도로에서 일어나는 변수와 돌발 상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좋은 이미지를 얻어내던 기술력과는 차원이 다른 내구성과 첨단 기술이 필요하며, 가격 역시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납품되던 센서와 적게는 23배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납니다. 게다가 탑재되는 개수도 훨씬 많기에 앞으로 이미지 센서 시장은 지금보다 최소 10배는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초격차 기술을 전부 따라잡고 스마트폰용 카메라부터 자율주행자 전용 이미지 센서까지 차세대 먹거리를 전부 따라잡는 상황이 되자 일본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한국에게 맞서 경쟁 우위에 있는 산업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한국은 스마트폰과 반도체 조선 산업과 자동차부터 IT 산업과 바이오 산업 전부 최종 완성품에 가까운 먹이사슬의 끝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이 자신들의 강점으로 내세운 것은 소재 부품 장비와 같은 중간재 부문이며, 최종 완성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산업입니다. 물론 소부장 산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필요한 기술력의 수준이 완성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당시 위기감을 느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이 꽉 잡고 있던 소부장 산업을 거의 대부분 국산화에 성공시켰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지는 않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사용해야 될 소재이기 때문에 처음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자세한 품질 요건이나 세부 사항을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부문에서 한국의 산업은 먹이사슬 최종 단계에 있으며 일본과 대만의 산업과는 차이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니케이 경제연구센터에서도 분석했듯이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1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를 넘길 수 있는 이유는 일본과 대만과 다르게 모든 산업 분야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경우는 반도체밖에 없으며 IT 산업, 조선 철강 자동차 등 다른 산업이 전무합니다. 일본은 유일하게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지만 그마저도 전기차 시대에 뒤처지면서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에게 점유율을 빠르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에 대만과 일본은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양국이 협력한다고 한들 한국의 초격차 기술력을 따라잡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 한국은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미국의 지원하에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IMF라는 초대형 악재도 있었지만 국민들이 한데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00년대 한국은 성장이 둔화될 위기가 있었지만 당시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이용하면서 다시 한번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박쥐와도 같은 나라로 부르는데요. 미국의 동맹국으로 군사적 협력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경제적 이득은 중국에서 취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사실 이는 오히려 칭찬으로 들을 수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거대 국가 사이에서 이득을 최대한 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발톱을 드러내면서 이런 좋은 시절도 끝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상황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속담이 이보다 잘 어울릴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법안, IRA를 계기로 전기차는 보조금에서 제외됐고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은 기존의 라이벌이었던 대만에 이어서 미국과 중국, 일본, 여기에 유럽까지 경쟁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배터리 산업 역시 비슷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방해로 사실상 진출이 불가능한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한국은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늘 중국의 CATL 점유율이 늘고 한국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감소한다는 기사가 나오지만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한국 기업들이 1위를 놓고 다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은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할 경우에 전기차와 배터리를 미국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하는데 중국이 원자재 시장을 장악하도록 놔둔 것은 사실 미국입니다. 희토류나 희소금속을 채굴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를 모두 중국에게 떠넘겨버린 것입니다. 최근 미국이 IRA를 계기로 자국 내에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하면서도 멕시코에 손을 내민 것도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1차 산업은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품과 기술에 대한 대중 접근 제한 조치 2건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AI과 슈퍼컴퓨터에 쓰이는 반도체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고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의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첨단 산업에 사용할 반도체 수출을 막음으로써 인공지능이나 슈퍼컴퓨터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막고 중국이 목표로 하는 반도체 자체 생산까지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상무부의 조치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18나노 이하 D램과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팻 또는 가팻, GAAFET 등 비평면 트랜지스터 구조의 16나노미터 로직 반도체와 14나노미터 이하 로직 반도체 기술 및 생산 장비의 수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은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꾸준히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장비 수출을 막아버리면 지금까지 한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게 됩니다. 여기에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과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의 방한 당시 미국의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가 규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곧 국가와 국민의 이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로비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중국 수출 규제에서 제외되는 모습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중국 내에서 운영 중인
한국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 공급을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상무부는 미국 기업의 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외국 기업은 개별 심사를 통해 슈퍼컴퓨터 등 첨단 기술 연구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장비와 부품 교체를 위한 수출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반입이 가능하게 된 상황입니다. 동종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업체들과의 기술 격차를 더 벌릴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추가적인 장비 반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아예 중국이 반도체 장비를 압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 조치 이후 14나노 이상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EUV 중고 장비를 마구잡이로 사들이는 등 막무가내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의 38%를, SK 하이닉스는 D램 50%와 낸드 25%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가 TSMC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이 멈추게 되면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을 다시 한번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번 규제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에 중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체와 기술 격차를 벌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중국 반도체의 희망이라고 불리는 낸드 플래시 제조업체 YMTC는 2016년 설립된 이후에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 중국 반도체 핵심 기업들의 기술 발전이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대해 미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엄청난 이득을 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5일 실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와 반도체의 정치화 추세에 힘입어 장기적으로는 순항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현의 계절이란 미중 갈등 속에 끼인 삼성전자의 현실과 경제 위기로 인해 반도체 수요 감소를 의미합니다. C19 이후 시작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은 반도체 업계의 불황을 불러왔습니다. 한때 10만 전자를 노리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3천억 달러, 427조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이익 동력인 메모리 칩의 수요 약화와 재고 증가가 큰 문제였습니다. 대만의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 메모리 칩의 일종인 낸드 플래시 가격이 3분기 13터부터 18% 떨어진 데 이어 4분기에도 15터부터 20% 급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낸드 플래시가 핵심 상품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WSJ는 삼성전자가 TSMC를 잡을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 TSMC와 경쟁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3배 늘리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근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 확대는 풍부한 보유 현금과 기술 리더십을 고려할 때 타당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투자 확대 움직임은 변동성이 큰 메모리 반도체 의존에서 탈피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대만을 두고 펼쳐지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맞물려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산업을 넘어 정치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어떤 산업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WSJ는 삼성전자는 정치적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든 고난의 시기에서 더 강하게 일어나기 위해 크게 투자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은 과거 고 이건희 회장의 과감한 결단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고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포엠 D램 제품과 관련한 이건희 회장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1987년 당시 삼성전자는 포엠 D램 개발 방식을 스택, 쌓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트렌치, 파들어가는 방식로 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 중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단순하게 생각하라 는 원칙으로 고민을 타게 했습니다. 쌓아 올리는 것이 파고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고 문제가 생겼을 때 회로를 고치는 것이 편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판단은 매우 성공적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포엠 D램에 이르러서는 일본과 동등 품질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6M D램은 품질에서 앞서기 시작했고 64M, 256M 제품은 드디어 일본보다 빠르게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1995년은 64M DRAM 시장이 본격 형성되기 시작한 해로서 그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 당초 예상보다 40% 낮춰가한 8조 1348억 원 매출과 2조 7192억 원 영업이익이라는 경이로운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축포를 터뜨리지 않고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세계 정상이 된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정상에 서면 자칫 목표를 상실할 수 있다. 정상이 되기보다 정상의 위치를 고수하기가 더 어려운 까닭이다. 뼈를 깎는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상은 언제나 위태로운 자리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이지만 늘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장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법안, 반도체 지원법 등 미국의 견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고 더 긴 미래를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의 탈중국이 심화되면서 구직난에다 노동자들의 임금마저 줄어드는 현상마저 나오고 있다고 중국경제관찰보가 지난 8일 보도했습니다. 제조공장들은 코로나19 때만 해도 일손 부족에 시달렸지만 코로나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방적인 강제성과 서방의 제재가 시작된 이후 외국 기업들이 탈중국에 나서면서 생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이전으로 생긴 공백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자 및 반도체 공장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장수, 강소, 성수저우, 소주 일대는 직업 속의 소마다. 구직을 바라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지만 일자리 얻기가 매우 어려워지면서 임금을 내리면서까지 경쟁이 붙고 그로 인해 소유까지 일어나고 있다. 고 해당 매체는 전했습니다. 수저우 첨단공업구에 있는 한 직업소개소 관계자는 경제관찰보에 지난달 중순 5명이 근로자를 대형 전자공장에 면접을 보냈지만 3명은 탈락했다. 고했고 또 다른 대형 직업소개소는 수백 명 구직자를 데리고 전자공장 면접에 갔지만 결국 적은 임금이라도 좋다고 한 50명만 뽑혔다. 고 해당 매체는 전했습니다. 수저우 근교 군산, 곤산, 위 한전자공장은 그동안 평균 임금이 시간당 24위안, 약 4,500원 이었지만 올 들어 20위안, 3,700원 이하로 내려갔는데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15년 전이 임금은 약 10배나 적은 시간당 하나로 약 400원 정도였으니 그동안 임금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알만합니다.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상실할 만합니다. 볼보, 폴크스바겐 등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한 업체 직원은 경제관찰보에 지난 몇 년 동안에는 한 달에 하루, 일일 정도 쉬었을 뿐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장이 토요일 일요일 휴무에 들어갔고 가끔 생산 단축 시간이 나오면서 임금이 평상시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고 전했습니다. 수저우 첨단공업구 컴퓨터 생산업체 한 근로자는 2022년 중반부터 외국에서의 주문이 줄어들자 생산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모든 야근이 사라졌다. 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이 기업 공장 책임자는 2022년 상반기 쿤산의 거의 모든 공장이 상하이 록다운, 전면 봉쇄, 영향을 받아 한 달 이상 공장 문을 닫았다며 생산이 회복된 뒤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해 원자재를 서둘러 확보하고 생산을 늘렸지만 주문은 늘어나지 않았고 재고가 늘어난 상태에서 생산을 줄이며 휴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다른 방법이 없다. 고 밝혔습니다. 구직난에는 생산 감소도 있지만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제관찰보는 보도했습니다. 경제난과 구직난이 심각해지자 중국은 외국 기업들의 중국을 막는 동시에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히 한국 기업들을 재유치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장수, 강소, 성장자강, 장가항, 시는 한국 기업 대환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한국 기업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현재 장자강에는 한국 기업 150여 개의 기업들이 떠나고 이제 157곳만이 남아 있습니다. 장자강시는 중국의 악화된 기업 환경과 대중 감정의 이탈이 속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을 끌어당기기 위해 최근 외상투자협회를 설립하는 등 한국 기업을 붙잡기에 애쓰고 있습니다. 장자강시에는 팬데믹 전 1,000개가 넘는 기업과 600개에 달하는 첨단 기업이 소재했지만 한국 기업 중 150여 개가 빠져나가면서 군데군데 공장이 비워져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공백이 심각하다는 것이 현지 한인들의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중국 연영성 정부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이 심화되자 이제껏 중국 내에서만
한국 기업들을 겨냥해 투자 유치 세미나를 개최했지만 이제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가질 정도로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 및 토지와 풍부한 노동력 등을 요령성 정부는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대폭적인 법인세 삭감과 인건비 지원 등이 있었지만 근래에는 이런 조양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졌습니다. 천전가오 요령성 성장은 한국의 기업 대표들과 만나 공장 설립이나 금융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주겠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황해에 면한 중국 해안 도시들도 한국 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천진시의 무역 관계자들은 앞으로 수년 동안 한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정부의 주된 추진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천진시는 서물의 비공식 대표를 상주시키고 있는데 한국어로 된 홍보 비디오 제작에 이르기까지 한국 내 투자가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면서 삼성전기를 예를 듭니다. 삼성전기의 중국 천진법인의 매출은 2020년 2조 2,590억 원에서 작년 3조 417억 원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기가 현지 대규모 설비 투자 등을 진행하며 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한 결과지만 천진시는 이 같은 삼성의 성장을 근거로 한국 기업을 끌어들이기에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등, 산동, 성엔타이, 연태, 시 정부는 지난해 2월 서울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9월과 11월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 한중산업단지 투자 설명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장수핑, 평, 중국 산등성 엔타이시 당서기를 포함한 고위급 관계자들이 대거 내한의 투자 유치와 경협 방안 등을 소개했습니다. 장서기는 무호적 관계를 강조하며 엔타이시와 한국은 이미 역사적으로 교류가 잦았었다며 엔타이시가 한층 간 확대된 교역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아무리 한국 기업들을 잡으려 좋은 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으로 가 통지를 트는 한국 기업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중국에서의 기업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다는 식으로 대개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한국 기업들과 한국 상품 등을 홀대할 때는 언제고 한국 기업들이 이탈한 후 상황이 변하니 이제 와서 한국 기업 투자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국인의 마음은 거의 중국에서 돌아서 있습니다. 스마트폰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도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중 갈등의 파열음이 커지면서 애플의 탈중국 선언에 이어 지난 2016년 노키아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은 HMD 글로벌 역시 그동안 폭스콘의 중국 공장을 활용해 스마트폰을 만들어왔지만 이젠 공장을 유럽으로 몰길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애플은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외연을 확장 중에 있지만 인도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품의 수물이 아직 50%대에 있으면서 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로 생산 공장을 완전 전환하는 데는 관련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나 걸릴 전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중국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 되돌아가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 애플이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아이폰의 탈중국 영향을 받아 중국 내에서도 아이폰 판매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생산기지였던 후이저우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완전히 발을 뺀 바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빠르게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 최대 부품 제조업체 중 하나인 일본 교세라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이 아닌 일본 공장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다니모토 교세라 사장은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하는 건 유효하지만 미, 중 마찰로 인해 중국에서 생산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모델은 더 이상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교세라는 최근 들어 미국 수출용 복사기 제조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했고 미국에 수출할 차량용 카메라 생산도 중국에서 태국으로 몰겼습니다. 다니모토 사장은 반도체 규제가 계속되면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건 없을 것이다 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탈중국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반면 중국의 한국 투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월간지 중국 위 텐샤오 전만 편집장은 2021년 말 기준 중국의 대화 한국 직접 투자 누적액이 68.6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에 실제 투자한 기업은 총 7,689개로 한국에 투자한 외자 기업의 19.4%를 차지해 2019년 말 제한 외자 기업 수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3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의 기업들이 그만큼 한국 시장을 크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고 했습니다. 눈치를 봐야 하는
중국보다 시장 규모는 작지만 오히려 매출 대비 이익이 큰 한국 시장을 선호하고 있다. 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고 했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봤던 중국이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